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심령장소에 친구와 놀러 갔다가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가서는 안 되는 장소에 간 후에는 이미 때는 늦은 것이다. 이것은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무렵에 체험한 이야기이다. 나는 주현 NC에 살고 있다. 그 당시 나는 친구와 둘이서 심령 스포에 갔다가 겪은 일. 다른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일을 자주 하고 있었다. 주위의 반응은 겨우 2명이서 그런 곳에 잘도 갔었네 또는 너희 굉장해 라는 것이었고, 나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다. 그래서 새로운 심령 스포의 정보를 구하거나 선배의 차를 타거나 막차를 타고 집에 가거나 또는 아침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자주 있었다. 그렇지만 뭔가 일어나는 일도 없었기 때문에 주위 친구들이나 우리도 조금씩 지루해져 가는 분위기였다. 그럴 때 Y가 기쁜 것 같은 얼굴로 나에게 와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런 얼굴 표정을 지을 때는 경우가 정해져 있다. 새로운 심령 스포의 정보를 구해 올 때이다. 정말 좋은 정보를 구했어. 상급이야 상급. 또 그렇고 그런 시시한 장소인 거야. 저번이랑. 거기서 Y가 나의 말을 끊고 한마디 했다. N 단지. 나는 한순간 얼굴 근육이 당겨지는 것을 느꼈다. 거기는 몇 년 전에 주부가 투신 자살을 했다는 소문이 나돌았던 단지였고, 1년 전에는 시험 스트레스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려서 자살한 고교생이 있었고, 올해는 여중생이 자살한 단지였다. 말하자면 진짜 나쁜 소문이 가득한 단지였다. 지금까지 돌아다녔던 장소는 위험하다. 위험하다 말해도 결국은 헛소문이거나 유명하기만 할 뿐. 실제로 가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곳은 적어도 2명이 실제로 죽어나간 장소였기 때문에 나는 나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다. 쫄았구나. 내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이. Y는 능글맞게 웃으며 나를 쳐다보았다. 그곳은 정말 기분 나쁜 곳이었다. 나는 찌질이 취급받는 게 분해서 Y에게 한번 까보자 라고 말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분위기라는 건 장소나 건물의 느낌이 아니라 자신의 감성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그 단지는 그다지 오래된 것도 아니고 깜깜한 것도 아니고 평범한 단지였다. 그렇지만 나는 여기서 몇십 명이 죽었다고 말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기분 나쁜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다. Y의 옆 얼굴을 보니 아마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런 나의 생각을 헤아렸을 것이다. 뭐야 생각했던 것보다 평범하잖아. 얼른 해치우자. 그런 소리를 하면서 단지로 들어갔다. 자살 현장은 아마도 옥상이겠지만 옥상에는 올라갈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단지를 빙빙 돌고 있는데 Y는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나는 지난번에 다과회에서 한 명 먹었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Y가 심령 스포에 갔다 왔던 이야기를 주위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일도 일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일은 다과회에서 여자를 꼬셔서 어떻게 해버리는 것이다. 뭐 어차피 또 심령 스포 이야기로 꼬셔냈겠지. 불성실한 놈 같으니. 바보, 그런 건 하면 안 돼. 그러다가 Y가 갑자기 말을 끊더니 표정이 삽시간에 변해갔다. 나도 거기에 반응해서 조심스레 Y의 얼굴을 쳐다봤다. 거짓말이야. 그날 결국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뭐 별일 없구먼. Y가 말하면서 돌아간 것을 잘 기억하고 있다. Y가 살아있는 모습을 본 것은 그때가 마지막이었다. Y는 다음 날 학교에 오지 않았다. 심령 스포에 가는 일은 밤중에 갔다가 날이 밝을 때까지 계속되기도 했기 때문에 갔다 와서 그 다음 날 쉬는 건 자주 있는 일이었다. Y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오지 않았다. 휴대폰에 전화를 해도 문자를 해도 답장이 없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다음 날이 토요일이라서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토요일에 만나러 가보자.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문득 정신을 차리자 옥상에 서 있었다. 단지의 옥상은 앞을 가로막는 게 거의 없었고 강한 바람이 떨어져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 같았다. 발은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철조망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넘기에 어렵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 미안할 정도로 낮은 철조망을 넘어서 단지 옥상의 가장자리에 섰다. 그 풍경은 현실에는 없을 것 같은 풍경이었고 갑자기 처음 가보는 외국 같은 곳에 내팽개쳐진 기분이었다. 하지만 내 발은 그런 생각도 무시하고 단지의 가장자리에서 발을 다시 한 걸음 한 걸음씩 앞으로 내디뎌갔다. 그리고 붕 하고 신체가 뜨는가 싶더니 굉장한 속도로 지면이 다가왔다.
몇 층 이상에서 뛰어내리면 의식을 잃는다든지 아픔이 없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었지만 그건 아마도 거짓말일 것이다. 뛰어내린 사람은 마지막까지 자기가 떨어지는 장소에 대한 공포와 절망을 곱씹으면서 죽어간다.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굉장한 양의 땀이 흐르고 있었고 목도 엄청 말라 있었다. 너무나도 현실적인 꿈 때문에 공포로 몸이 조금씩 떨고 있었다. 밖을 보니 아직 밤인 듯했다. 나는 조금씩 진정을 되찾고 있었다. 내 방 입구 쪽에서 굉장한 소리가 들렸다. 평소라면 뭔 소리인지 모르고 깜짝 놀랐겠지만 지금은 왠지 모르게 알 수 있었다. 뛰어내린 사람의 소리다. 봐서는 안 된다고 본능이 말했지만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소리가 울린 쪽을 보고 말았다. 부자연스럽게 목이 신체에 깔리게 되었고 팔이 절대로 구부러져서는 안 되는 쪽으로 구부러져 있는 그런 인간 같은 것이 그곳에 있었다. 꿈틀꿈틀하고 움직이면서 목은 깔려있는데도 조금씩 움직이면서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눈을 꼭 감은 채로 사라져라고 몇 번이나 빌었다. 축축한 소리를 내면서 조금씩 내가 있는 침대로 가까이 다가왔다. 나는 공포로 움직이지도 못했다. 침대가 높았기 때문에 그 인간 같은 것이 사각지대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침대 아래에서 축축한 소리가 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갑자기 침대 가장자리에서 손이 올라왔다. 나는 오줌을 지릴 정도로 심적으로 몰린 상태였다고 생각한다. 침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천천히 얼굴이 내 시야에 들어왔다. 목을 바로 옆으로 기울인 듯한 각도로 얼굴이 보였다. 얼굴의 반 정도는 피투성이었지만 나머지 반은 정말 깨끗했다. 그 얼굴은 Y였다. 나는 충격으로 의식을 잃었다. 정신을 차리자 아침이었다. 꿈이었던 거야. 나는 몇 번이나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너무나도 현실적인 기억 때문에 아마도 꿈이 아니라고 무의식적으로 내 마음을 이해시키고 있었다.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였다. 엄마가 안색이 변해서 내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때 Y가 자살했다는 것을 나는 알 수 있었다. 나는 보지는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알고 있었다. Y는 그 옥상에서 뛰어내린 것이다. Y는 얼굴부터 떨어져서 얼굴의 반은 부서지고 팔도 한쪽이 꺾이고 괴로운 듯한 얼굴을 하고 죽었다. 나는 밤샘 때도 장례식 때도 슬프지가 않았다. 그저 무서울 뿐이었다. 또다시 Y가 관에서 축축한 소리를 내면서 내 쪽으로 다가올 것 같아서 미칠 것만 같았다. 그런 나를 엄마도 친구도 Y의 부모도 내가 Y가 죽어서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한 것인지 굉장히 신경 써 주었다. Y의 부모도 마지막에는 내게 Y랑 오랫동안 놀아줘서 고마웠단다. Y의 목까지 열심히 살아주렴. 이라고 말했다. 죄송해요. 나는 무서워서 Y의 부모님 얼굴조차 볼 수 없었다. 나에게는 Y의 부모님 얼굴이 반쯤 부서져서 부자연스럽게 구부러져 있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끝으로 이 글 읽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절대로 장난삼아 가서는 안 되는 장소가 있다. 대부분의 장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것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가서는 안 되는 장소에 간 후에는 이미 때는 늦은 것이다. 오늘도 나는 Y의 성부를 빈다. 매일 밤 나타나는 Y를 보면서 말이다. 두 번째 이야기, 지옥. 지옥이 꽉 찼다. 좀비 영화 새벽의 저주에서 나온 말이지만 그 표현보다 더 적합하게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말은 없었다. 어떤 의미에선 평화롭기도 했다. 죽은 사람들이 좀비가 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것도 아니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죽어갔고 똑같은 신생아들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 과정에 아주 묘한 엉클어짐이 가미된 결과 산부인과 의사들은 막 태어나자마자 기묘한 목소리로 고래고래 말을 내뱉은 신생아들을 받아내게 되었다. 갓 태어난 쭈글쭈글한 아기가 찢어져라 내뱉는 욕설이 수술실에 크게 울려 퍼졌다. 산모는 기절하고 의사는 굳은 표정으로 고무호스를 목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게 무슨 지랄 같은 일이람. 막 레지던트 과정을 끝내고 정식 의사로 개원한 블록이 욕지거리를 내뱉었지만 간호사나 주변 서브들조차 아무런 말 없이 묵묵히 일했다. 이 아기 역시 기억이 지워지지 않은 채 태어난 거다. 어떤 사람이었을까? 전생의 기억이 고스란히 남은 채 이 생에 다시 태어나는 것이 어떤 기분일지 상상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크롭은 의사였고 고래고래 욕설을 짓걸리든 어떻든 상대는 새로 태어난 아기였다.
마땅히 축복해 주어야 할 생명인 것이다. 물론 축복해 주기 전에 여린 성대가 찢어지기 전에 방명 고무 튜브를 목 안으로 집어넣어야 했다. 그래야만 그 조숙한 아기들이 고함을 지르지 않았으니까. 아기들은 눈도 뜨지 못했지만 어색하고 높은 톤으로 생생한 언어를 짓걸렸다. 탯줄 제거하고 인큐베이터에 넣어요. 고무 호수 빼는 거 잊지 말고. 산모가 심적 충격받았을 테니까 본인이 원하기 전까지는 아기를 볼 수 없도록 하고. 그로분 피에 젖은 고무장갑을 벗고 수술실 밖으로 나섰다. 세상이 미친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방금 태어난 저 아기는 산모와 무언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죽은 아버지거나 할아버지 아니면 애인이라던가.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대해 분석하는 많은 학자들은 본래 본인과 가장 연관이 먼 사람이 그 가족의 일원으로 태어나는 것이 본래 규칙이었으리라 추측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잉태하여 출산하는 딸이라 갓 태어난 채 딸의 이름을 부르는 신생아의 아버지라. 재회의 기쁨 씹어먹으라지. 남는 건 생경한 역겨움이었다. 낙태 수치는 지금 역대 세상 최고 기록을 달리고 있다. 베이비 카운슬러 준비됐나요? 예, 지금 바로 오셨습니다. 마침 카운슬러가 브롬의 데스크로 들어왔다. 크롭은 마시던 커피를 뿜을 뻔했다. 다크서클이 물신처럼 내려앉은 두 눈이 연신 불안한 듯 주위를 흘끔거리고 있었다. 기름기에 전 머리카락은 부분 뭉쳐 매우 지저분해 보였다. 그녀의 직업을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으리라. 하지만 가여움보다는 혐오감이 먼저 드는 것을 어쩔 수가 없었다. 아기는 저 방에 있습니다. 카운슬러는 화들짝 놀라며 손을 부르르 떨었다. 오늘 몇 명의 아기를 카운슬링했을까? 잘 부탁드립니다. 산모와의 관계, 전생에 무엇을 했었는지 모조리 기록해주세요. 차후에 산모와 마주치지 않게 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여자는 때가 낀 검은 가죽 주머니에서 조그만 양철 술병을 꺼내 한 모금 꿀꺽 삼켰다. 브롬이 앉아있는 곳까지 술 냄새가 훅 기쳐왔다. 굉장히 독한 보드카였다. 브롬이 방음 유리가 달린 곳에서 방안을 지켜보는 가운데 베이비 카운슬러가 천천히 아기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아기는 생후 5개월째였다. 정부가 고안해낸 성대 보호기를 착용하면 엇비슷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시기다. 성대 보호기를 낀 채 생생한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 아기의 모습을 생각하며 크롭은 침을 꿀꺽 삼켰다. 사이렌이 앵앵대는 듯한 소리, 짓눌린 후두암 환자의 소리. 안녕하세요. 그녀가 아기에게 고개를 숙이며 정식으로 인사했다. 아기가 우습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며 말했다. 빌어먹을 꼬락서니하고는. 기분 나쁘게 앵앵대는 목소리가 아기의 입에서 터져나왔다. 이름이 뭐였죠? 닉 마쿠스. 아기로 태어나기 전에는 전에 어떤 사람이었나요? 사형수였지. 그녀의 눈이 불안하게 떨렸다. 그렇군요. 그래. 아스텔 주의 주립교도소에서 목이 매달렸어. 한 번에 떨어져서 목뼈가 부러졌지. 바로 빨간색 벽이 보이더니 어떤 연의 밑구멍으로 내가 바로 빠져나오더라고. 카운슬러의 다리가 눈에 보이게 후들후들 떨렸다.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 같았다. 크롭은 그 대화를 들으며 수첩에 메모를 했다. 역시 당국의 추측은 사실이다. 아기가 잉태한 상태, 즉 어머니의 자궁 안에 있을 때는 영혼이 없다. 태어나는 순간에 영혼이 어딘가에서 날아들어와 신생아의 몸속으로 저장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장 죽은 사람이 순식간에 살아나듯 아이의 몸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다. 저러한 추측으로 볼 때 지옥이 꽉 찼다라는 표현은 그야말로 적합하다. 대기 인원이 없으므로 모든 작업이 날림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기억이 지워지지도 않고 연관된 사람과 최대한 떨어뜨려 환생되지도 않고 죗값이 치러지지도 않는다. 죽은 영혼이 바로 던져져 지상에서 들끓게 되는 것이다. 베이비 카운슬러, 그녀는 서서히 미쳐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겨우 죄목이 뭐였느냐고 물었다. 난 소아성애자거든. 20살이 넘어버린 여자에게서는 전혀 성욕이 느껴지지 않더라고. 끝내주는 동양인 아이 하나를 따먹었다가 빌어먹게도 체포됐지. 소아 감각만 헤아릴 수가 없는지라 바로 교수형이 되더라고. 하지만 봐, 난 다시 태어났어. 이 젖비린내 나는 몸이 자라나는 즉시 다시 내실을 뿌리고 돌아다닐 수 있다는 소리야. 다시 죽여도 상관없어. 얼마든지. 베이비 카운슬러가 이윽고 기절했다. 다른 카운슬러를 고용해야 할 것이다. 저 여자는 너무 심약하다. 크롭은 닉 마쿠스라는 이름으로 신상 정보를 찾았다.
그리고 강간 피해자 여성 중 가장 마지막에 있는 안소연이라는 이름을 확인했다. 그때서야 크롭은 산모가 그 여성이었음을 깨달았다. 즉, 강간 피해자인 여성이 자신을 강간한 남자를 다시 아이로 낳은 것이다. 크롭은 이 사실에 경악했지만 더 이상 놀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지옥이 꽉 차버린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다. 죽음과 삶이 뒤섞이고 죄와 벌이 교차하는 지옥 같은 현세는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크롭은 일기를 마치며 이 세상을 다시 정화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러나 답은 명확하지 않았다. 모두 다 죽는다. 지구의 생태계는 리셋되고 인간은 영원히 영적인 지옥에 갇힌다. 천국이 꽉 찰 때까지 모든 인간을 계몽한다. 두 가지 선택지 중 어느 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이지 않았다.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현실 앞에서 크롭은 절망했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이 난관을 헤쳐나갈 방법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세 번째 이야기, 귀신에 홀렸다. 귀신이 자주 출몰한다는 시간이 자정이라고 하죠. 방에서 TV를 보며 시간을 때우던 중 담배가 피고 싶어 담뱃갑을 열었는데 한 개비도 없더군요. 날씨도 쌀쌀하고 나가기는 귀찮았지만 흡연차 10년인지라 대충 껴입고 편의점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정 옷을 입은 남자가 앞에 걸어오더군요. 폰을 만지고 있던 터라 한번 흘겨보고는 걸어가고 있는데 남자가 저랑 어깨를 부딪혔어요. 어깨를 툭 부딪히고 상대방의 어깨를 폰 만지다 본 저는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했는데 남자가 없더군요. 분명 촉감도 있었고 폰을 만지면서 잠시 흘겨봤을 때 사람도 분명 있었는데요. 부딪힐 때 어깨도 분명히 느꼈고요. 기겁한 저는 슬리퍼고 나발이고 편의점으로 뛰어갔습니다. 헐레벌떡 도착하고 나서야 뒤를 돌아보고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한숨을 쉬다 술기운에 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담배와 캔맥주 2병을 사고 집으로 뛰어들어갔어요. 한 캔은 원샷하고 나머지 한 캔은 쉬엄쉬엄 마시면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위가 눌리더군요.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문 앞에 서서 킥킥거리며 웃고 있더라고요. 점집에서도 기가 새다는 소리 듣고 귀신 같은 거 믿지도 않았는데 그 상황이 되니 죽을 맛이었습니다. 가위에서 풀리려고 손가락도 움직여보고 발가락도 움직여보고 주먹을 펴보려고 했지만 전혀 깨지 않았어요. 자다가 깰 때까지 그 남자의 웃음소리만 듣고 가위에 눌렸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7시였어요. 통근차는 5시 55분에 오고 출근은 7시까지였죠. 결국 일하러 못 가고 이렇게 글을 남기고 있어요. 지금 무서워서 씻지도 못하고 PC방에 와 있는데 집에도 못 가겠네요. 네 번째 이야기, 엄마는 귀신을 안 믿어. 난 지금은 안 눌리지만 가위를 꽤 자주 눌리는 편이었어. 한때는 정말 잠들기 전에 고민하고 잠들 정도로 가위가 심했었지. 항상 보던 가위에는 검은 정장에 눈이 없는 여자를 보곤 했는데 밤낮 없이 나오니까 낮에 엄마가 깨어있을 때는 가위가 풀리자마자 달려나가서 엄마에게 졸랐지. 이사 가거나 방 좀 바꿔달라고 말이야. 그때마다 엄마는 항상 같은 말을 했지. 늦게까지 사람 죽이는 게임하고 영화 너무 많이 봐서 그렇다고. 몇 번 더 말씀드렸더니 한약까지 지어주시고 방 구조도 한번 바꿔주셨어. 하지만 이사는 힘들고 정신적으로 강해지라는 말씀을 주로 하셨지. 가위 눌려본 사람이라면 알 거야. 가위가 눌리기 전에 뭔가 쎄한 기분, 딱 그 스캔 당하는 느낌 말이야. 그때 딱 맞춰서 엄마가 방으로 들어왔어. 살았다 하고 엄마를 봤지. 너 또 가위 눌리나? 안 되겠다. 당장 짐 싸서 방 옮겨야겠다. 그러면서 여행용 가방에 내 옷을 막 챙겨주셨어.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난 가만히 누워서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내가 가위에 눌린 걸 어떻게 알았을까? 갑자기 전신에 소름이 쫙 돋더라고. 옷도 야밤에 외출용 옷을 입으시고 그것도 검은색으로. 그때 간신히 터지지도 않는 목소리로 너 엄마 아니지? 그랬더니 막 짐 싸다가 딱 멈추더니 한참을 그 자세로 구부정하게 서 있었어. 한 손에는 내 옷을 들고 그러다가 쓱 뒤돌아보는데 엄마가 입꼬리만 올라가서 시 굽고 있었어. 너무 무서워서 발광하다가 깼는데 새벽 2시였고 온몸이 땀범벅이었어. 불 다 켜고 게임하면서 밤새우고 지금은 이사했어. 후기지만 그 검은 정장 가위를 극복하게 된 건 어느 날이었어. 검은 정장 귀신 여자가 여성 상의 자세로 가위를 눌렀을 때 너도 여자니까 찌찌는 있겠지 하고 한번 만져보려고 발악했더니 그 뒤로는 잘 안 나오더라. 5번째 이야기, 난 시골이 싫어.
사람들이 보통 시골 하면 깨끗한 자연, 정 많은 사람들, 푸근하고 한적한 이미지가 떠오르지. 그런데 나는 시골이 싫어. 어렸을 때 엄마가 맞벌이 하느라 바빠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거든. 시골 자체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살아서 좀 보수적이고 꽉 막힌 데가 많아. 게다가 굉장히 폐쇄적이야. 도시에서 사람이 오면 엄청 반겨주고 그러지. 그거야 관광객이나 자기 자식들 놀러 오는 거니까. 근데 시골에서 무슨 사고 터지면 제일 먼저 의심받고 욕먹는 게 타 지역 사람이야. 정 많아 보이면서도 타 지역 사람에 대한 배타의식이 있어. 게다가 시골 사람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더 나빠. 도시나 개화된 지역에서는 복지나 장애인 시설이 있는데 시골에서는 장애인이 태어나면 그냥 놀림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았어. 내가 살던 곳은 10년 전이었고 정말 폐쇄적이었지. 장애인이 지나가면 병신이라는 욕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봤어. 심지어 우리 할아버지도 동네에 약간 지능이 모자란 남자를 지나치며 쪼다 새끼라고 했어. 그 할아버지는 나한테 한없이 잘해주셨지만 그런 면에서 마음이 복잡했지. 하지만 시골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집단 성폭행이야. 요즘 수면 위에 떠오르는 성범죄 사건 중에 시골이나 외딴 섬에서 일어난 성범죄 문제는 오래된 이야기야. 현대에 와서 드러난 거지. 시골에서는 늘 있어왔던 일이야. 시골에서 장애인들은 그냥 병신 취급받는 것도 모자라 여자 장애인들, 특히 지능이 낮은 여자는 성놀이개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아. 보호자가 없으면 성폭행당하기 좋은 희생자가 되는 거지. 우리 동네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 10살 지능도 안 되는 한 언니가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은 미친년이라고 불렀어. 근데 어느 날 그 언니 배가 불러왔어. 엄마가 병원에 데려가니 임신이었지. 그 엄마는 충격받았지만 동네 사람들은 그 언니가 남자 하나 꼬셔서 애를 뱉다고 욕했어. 도대체 10살 지능도 안 되는 언니가 어떻게 남자를 꼬셔서 애를 가지겠어? 결국 그 언니는 아이를 낳았어.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언니는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어. 첫 번째로 밝혀진 사람은 그냥 흔한 아저씨였어. 근데 그 아저씨는 자기 처와 자식도 있었고 그 아저씨뿐만 아니라 마을의 할아버지들이 그 언니를 성폭행했지. 그걸 알면서도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그 언니를 미친년이라 불렀어. 여자들도 마찬가지였어. 머리 나쁜 년이 할 줄 아는 게 남자 꼬시는 것뿐이네 하면서 비웃었지. 어린 나이에 그 광경을 본 나는 충격이었어. 그래서 중학생이 되면서 엄마가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을 때 난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 그 시골 기억 때문에 난 시골을 좋아하지 않아. 엄마가 시골집에 가자고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러 가는 것뿐이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 6시 내 고향 같은 시골 관련 프로그램이 나오면 그냥 채널을 돌려버리고 시골에 대한 낭만적인 이미지를 볼 때마다 찜찜한 기분이 들어. 이제 성인이 된 지금도 시골에 가자고 하면 잘 안 가. 6번째 이야기, 정류장의 여자. 일에 미쳐 있을 때의 일이다. 한참 신입사원 티를 벗고 열심히 일하던 시기였고 야근도 일상이었다. 그날도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까지 일하다가 선배와 함께 술 한잔하기로 했다. 몇 잔을 마시고 회사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새벽 3시가 되었다. 선배는 피곤한 기색을 보이며 이제 그만 집에 가자고 했고 나는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다. 그런데 선배가 핸드폰을 뺐으며 그 정도는 괜찮다며 직접 운전하겠다고 했다. 나는 마신 술이 얼마 되지 않으니 괜찮겠다 싶어 보조석에 앉았다. 집으로 가는 길 차창 밖을 무심코 내다보던 나는 갑자기 버스 정류장에서 한 여자를 보게 되었다. 그 여자는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버스가 끊긴 새벽 3시에 정류장에 서 있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선배에게 말했다. 저 여자 왜 저 시간에 정류장에 서 있지? 선배는 힐끗 내 쪽을 보더니 그러게 왜 저기 서 있을까? 라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 대답이 이상했다. 내가 그 여자를 봤던 것은 이미 몇 정거장 전인데 선배는 방금 지나친 정류장에서 봤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순간 등골이 오싹했다. 우리가 본 여자는 서로 다른 시점에서 같은 모습이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집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침묵을 유지했다. 그날 밤 집에 들어가 씻으려던 참에 선배에게서 전화가 왔다. 선배는 떨리는 목소리로 너 아까 그 여자 또 봤다. 내 차 바로 앞에 서 있어라고 말했다. 나도 놀랐지만 더 이상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선배는 다급한 목소리로 나에게 계속 전화기를 들고 있으라고 했고 나는 수화기 너머로 선배가 겁에 질린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잠시 후
선배는 차를 세운 뒤 급히 뛰어가면서 온다. 이쪽으로 온다. 라고 외쳤고 그 순간 나는 선배의 비명과 함께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 비명은 차갑고 공포에 가득 차 있었다. 몇 분 후 선배는 겨우 집에 들어간 듯 숨을 고르며 나와 통화를 이어갔다. 우리는 그날 밤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다. 둘 다 그 일을 더 이상 입에 담지 않았고 다음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출근했다. 7번째 이야기, 꿈속의 꿈. 장소는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 1층이었다. 나는 친구 집에 놀러 갔고 친구에게 뭐 좀 먹을 거 없냐? 고 물었다. 친구는 부엌으로 들어갔고 나는 혼자 남았다. 부엌 문을 열자 뜻밖의 사람이 앉아 있었다. 혼자 사는 줄 알았던 친구 집에 낯선 사람이 있었다. 나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화장실에 다녀오려고 방을 나갔는데 갑자기 처음 보는 사람들이 이 방 저 방에서 분주히 움직였다.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기숙사 같은 곳이었나? 라고 생각하며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고등학생 남자아이 하나와 여자아이 셋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나는 어른이니 그들에게 한 소리 했다. 어린 놈들이 어디서 담배질이야. 하지만 그들은 전혀 물러서지 않았다. 그때 여자아이 하나가 다가와 말했다. 아저씨, 라이터 좀 줘요. 피곤해서 한 대만 피울게요. 나는 잠시 고민했지만 그녀의 담배를 빼서 내 걸로 불을 붙여 주었다. 그 후 아이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대화 중 한 나이가 내 무릎을 베고 눕더니 이상한 행동을 하려는 듯 보였다. 나는 놀라서 이 미친년아 라고 소리치며 밀쳐내려고 했지만 그 순간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가위에 눌린 것 같았다. 그 순간 나는 이건 꿈이구나라고 깨달았다. 그리고 무릎에 있던 아이가 갑자기 말했다. 얘 깨어나려 한다. 빨리 와. 옆을 보니 아까 그 고등학생 아이들이 몰려 나왔고 모든 것이 어두워졌다. 몸이 풀리는 느낌이 들다가 다시 꼼짝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다음 순간 나는 침대에서 눈을 떴다. 아, 꿈이었구나라고 생각하며 안도했지만 발밑에서 뭔가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다.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내가 먼저 작업했으니 내 것이 아니다. 내가 더 우선이다. 나는 발밑을 쳐다보았고 거기에는 초록색 실크 천을 둘러싼 원 안에 사람들이 쪼그려 앉아 있었다. 그들은 빨간 촛불을 들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내 눈치를 보더니 소리쳤다. 저놈 깨어난다. 잡아. 못 일어나게 꽉 붙잡아. 순간 나는 큰일 났다고 생각했다. 온몸에 힘을 주고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여전히 가위에 눌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 간신히 몸을 풀어내고 침대에서 기어 나왔다. 그때 요괴 같은 모습으로 변한 사람들이 내 뒤를 쫓아오기 시작했다. 나는 달려서 50m쯤 떨어진 건물 안으로 도망쳤다. 그곳에서 나는 흰 소복을 입은 50대 아주머니를 만났다. 아줌마는 문 잠글 필요 없다. 놈들은 들어오지 못할 거다라고 말했다. 그 말대로 요괴들은 건물 밖에서 으르렁대며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목이 말라 물을 달라고 했고 아주머니는 술을 건넸다. 나는 술을 들이키며 그제야 몸이 풀리는 느낌을 받았다. 아주머니는 그래, 술을 마시면 내가 잠에서 깨어날 거다라고 말했다. 그 순간 화면이 흐릿해지며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발이 침대 밖으로 나와 있었고 왼팔과 다리에 쥐가 난 상태였다. 온몸이 무거웠고 꿈이었지만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현실 같았다. 8번째 이야기, 지옥의 끝자락. 내가 그날 느낀 건 세상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점이었다. 단순한 악몽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나도 현실적이었다. 분명 꿈이었을 텐데 꿈속의 사람들과 상황이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생생했다. 이후로도 나는 가위 눌림에 시달리며 꿈과 현실의 경계가 흐려지는 경험을 하곤 했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이 모든 것이 그냥 우연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치 꿈이 나에게 무언가를 경고하거나 현실에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 같았다. 이건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나를 둘러싼 세상에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꿈속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 모두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들은 나처럼 가위에 눌리며 지옥 같은 악몽에 갇혀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 중 몇몇은 꿈속에서 길을 잃었고 몇몇은 꿈속에서 길을 찾으려 했다. 나는 그들과 대화를 나누며 이 모든 현상이 단순히 개인적인 악몽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지옥의 문턱에서 우리는 모두 같은 경험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지옥의 끝자락에서 나는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며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영원히 그 속에 갇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도 나는 매일 밤 그 지옥을 떠돌고 있다. 꿈속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길을 찾고 있지만 그 길은 여전히 멀고도 험난하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느 날 이 지옥의 끝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며 나는 계속해서 그 꿈속을 헤매고 있다. 9번째 이야기, 하얀 손. 내가 어렸을 때 겪은 일이다. 아직 초등학생이었을 때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나는 할머니와 함께 지냈다. 할머니 집은 오래된 시골집이었고 밤이 되면 온통 어둠 속에 잠겼다. 그곳에서 나는 가장 무서웠던 경험을 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자다가 갑자기 눈이 떠졌다. 이상하게도 온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방 안은 어두웠고 방 한구석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소리가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했다. 그러다 무언가가 침대 발치에 서 있는 걸 보았다. 그건 손이었다. 길고 하얀 손이 침대 끝에서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 손은 나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나는 소리도 지르지 못한 채 눈을 부릅뜨고 그 손이 다가오는 걸 지켜보았다. 손은 내 얼굴 근처까지 와서 내 목을 감싸는 듯했다. 나는 그제야 공포에 질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온몸이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마치 가위에 눌린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다. 손은 점점 더 세게 내 목을 쥐었고 나는 점점 숨이 막혔다. 그 순간 갑자기 방 안에 불이 켜졌다. 할머니가 방에 들어와 불을 켠 것이다. 할머니는 내가 잠에서 깨어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며 달려왔다. 나는 할머니의 손길에 간신히 몸을 움직일 수 있었고 숨을 몰아쉬었다. 할머니는 내가 무슨 악몽을 꿨는지 물으셨지만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너무 무서워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도 몇 번이나 그 하얀 손이 내 꿈속에 나타났다. 그 손은 항상 나를 향해 다가왔고 나는 항상 공포에 질려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손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손이 나를 잡으려는 이유를 알 수 없었고 그 손의 정체가 무엇인지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손이 내게 다가올 때마다 나는 똑같은 공포를 느꼈다. 어느 날 나는 그 손을 마주할 결심을 했다. 또다시 꿈속에서 그 하얀 손이 나타났을 때 나는 그 손을 피해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 손이 내 목을 감싸려 할 때 나는 손을 붙잡고 말했다. 내가 누구든지 간에 나는 더 이상 너를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 말을 하고 나자 손은 더 이상 나를 쫓지 않았다. 손은 천천히 사라졌고 나는 그 이후로 다시는 그 하얀 손을 보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악몽을 꾸지 않았다. 아직도 그 손이 무엇이었는지 왜 나를 쫓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손을 마주하고 나서야 나는 그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10번째 이야기, 정체불명의 고양이. 몇 년 전 나는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작은 원룸에서 일상을 보내던 중 이상한 경험을 했다. 어느 날 아침 출근을 하려던 나는 현관문을 열었는데 문 앞에 한 마리의 고양이가 앉아 있었다. 그 고양이는 검은색에 가까운 회색 털을 가지고 있었고 눈은 형광빛을 띠는 노란색이었다. 고양이가 문 앞에 앉아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이 지나가려 했지만 그 고양이가 나를 계속 쫓아오고 있었다. 아파트 입구까지 쫓아오더니 마치 내게 할 말이라도 있는 것처럼 나를 바라봤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잠시 멈춰섰다. 그때 고양이가 낮고 굵은 목소리로 말했다. 도망쳐.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고양이가 말을 했다고. 믿기지 않았다. 나는 다시 고양이를 쳐다봤지만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양이는 그저 나를 지켜보다가 천천히 뒤돌아 사라졌다. 그날 이후 그 고양이는 자주 내 꿈에 나타났다. 고양이는 매번 내게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 도망쳐. 하지만 나는 무엇으로부터 도망쳐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며칠 뒤 나는 집에서 잠을 자다가 꿈에서 고양이를 또 만났다. 고양이는 이번에는 더 자세히 말하기 시작했다. 너는 곧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거야. 그때 도망치지 않으면 끝장날 거야. 나는 그 말을 듣고 무서워졌지만 그게 단순한 꿈이라고 생각하려 했다. 그러나 꿈에서 깨어난 다음 날 나는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집안에서 무언가 긁히는 소리가 들려왔고 소리의 출처를 찾을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소리는 점점 커졌고 마치 무언가가 내 집안을 맴도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결국 나는 그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고양이의 경고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나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이사를 마친 후 그 고양이는 다시는 내 꿈에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그 고양이가 왜 나에게 그 경고를 했는지, 그 경고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고양이가 나를 구해줬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다.